네, 안녕하세요. 세종시교육청 2024 대입지원 온라인 설명회 수도권대학 교과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릉 명륜고등학교 진수환 선생님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정고등학교 교사 전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수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명륜고등학교 교사 진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대입의 주요 특징과 선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의 주요적인 특징들은 많은 변화가 지난해에 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학생부 반영 항목이 축소됐다는 측면,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영향을 끼친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역 균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학별 인원이나 형태들도 많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의 의학학, 간호계열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모집 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4학년도 이전에 학생들을 선발했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대입의 변화는 2025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 정부 입장에서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아무래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변화에서 일부 대학의 적은 변화나 전형의 변화 정도만 캐치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그 방향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형별로 모집 인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저희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교과의 일부 감소, 종합의 일부 감소가 눈에 띄는 양상입니다만 이걸 전체적인 규모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주 큰 규모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 전형의 인원 감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학생들의 경쟁률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보아오셨던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전형별로 모집 인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율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건 50% 가까이 45%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있고요. 반면에 정시 수능의 비율이 서울 16개 대학 중심의 40%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수능 정시의 비율이 조금 올라간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 비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로, 권역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요. 수도권의 비율들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수시 모집이 한 6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수도권은 아무래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 근 90% 가까이 88% 정도가 수시 모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시의 비율이 79% 정도로서 수시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의 중요성이 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전형 유형별로 저희가 모집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권역별로,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서울 지역 16개 주요 대학에서 정부 공고사항으로 정시의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정시의 비율이 37% 정도, 38% 정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으로 좀 좁혀본다고 한다면 지역균형 전형의 실시폭들이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압도적으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주제인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선발 인원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형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물론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놓고요. 거기에 정시는 수능 전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취득한 교과 점수, 등급이나 성취도 등이 되겠죠. 이것들을 평가하고 합격의 주요 잣대로 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은 교과의 숫자를 안 보진 않습니다만 그걸 역량적인 측면으로 연결시키면서 그의 학생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인 전형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은 대체적으로 논술에 대한 숫자적인 싸움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일부 보는 대학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류 보는데 종합 아닌가라고 조금 의문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량평가, 교과 등급에 대한 정량평가가 50% 이상이면 교과 전형, 미만이면 종합 전형으로 분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입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요소 있었습니다. 누적되어 것들이 있는데 일단 교육 과정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건 아무래도 선택 과목지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요소들의 변화, 학생 수 감소라는 측면이 가장 큰 이 학생들의 성적이나 또는 선발의 기준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앞에서 소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전형 요소에서 학생부 구성 항목이 줄었다는 측면과 거기에 더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것들이 대입 전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입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같지는 않고요. 연도별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시도적인 지역,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있다는 측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과연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 수의 감소적인 측면, 즉 경쟁률의 기본적인 하락 추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역, 대학, 전형, 학과의 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대평가라는 우리 교과 성적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큰 걸 수도 있는데요. 수능 인원의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졸업생의 비율이 조금 더 최대화될 것 같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는 수능의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조금 더 상향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대입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정성평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나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그러면 우리 어디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대학에 보면 70% 컷 공개도 등급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등급으로 가 있는데 이 등급의 산출이나 이것에 따른 환산 점수 참출 구조가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등급, 평균 몇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환산 방식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나오고 어떤 환산 점수가 나오는 구조가 다른 것인가를 꼭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가 이 교과 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숫자적인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타 전형보다는 거기에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내신 등급보다는 환산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는 점, 이 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보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최저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 추세에 있다. 예전에는 조금 높았어요. 비율이 한 50대 50, 2,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그
폐지 대학이나 완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비율이 줄었다는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윤 전형 실지 대학들이 꽤 증가했고 또 고교별의 추천 인원의 변화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염두를 해둘 때 이제는 성취도 ABC로 환산이 되는 진로 선택 과목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올해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들의 선발 인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선발 인원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감소도 있을 수 있고 증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전형 방법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죠. 보시다시피 학생부 100으로 놓고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반면에 고려대, 경희대 등처럼 서류를 통한 정성평가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이대처럼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면접이나 서류가 있다는 것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취득한 점수를 통한 선발을 한 번은 더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생긴다. 즉 역전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최저 기준의 유무와 면접 또는 서류가 반영하는 대학인지를 통해서 저의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때 상향 지원 등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 서류라든지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좀 전형 방법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과 100입니다. 그냥 정말 내신 성적 갖고 그 대학의 환산점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서강대처럼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대학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대학들의 환산 점수는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면접 또는 서류를 반영한 대학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의외로 대학의 발표 결과를 보시면 역전 현상들이 좀 있어요. 퍼센트가 좀 높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 서류는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의 대학의 공개 결과를 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서의 어떤 역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고려하시면서 내 서류의 경쟁력을 항목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각 지역별,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서울권 대학들이나 수도권 대학들의 최저 기준 적용 여부가 퍼센트가 조금 높긴 한 편이에요. 반면 대도시도 좀 그런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또는 신설됐는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대학의 전략을 수립하실 때는 이 수능 최저 기준의 유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 대학들, 수도권 대학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예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대학 없는 대학 다양합니다. 두 개 모두 있고요. 또 의대나 의학 계열 대학이나 약대 이렇게 좀 바꾸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인문과 자연의 계열 최저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는 인문이 3겹 7로 동등해지는 구조를 보일 수 있고요. 그 외의 대학들도 최저를 폐지하거나 또는 다시 신설 일부 완화시키는 대학도 있다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학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이 요약된 표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좀 헷갈려 하시고 난감해 하세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생각해 볼까요? 100m 달리기 누가 이기죠? 빠른 사람이 네, 이깁니다. 맞습니다. 네. 9초 찍으면 이기는 거고요. 10초 찍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들을 넣어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그 허들의 높이를 10cm, 40, 60으로 높인다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만 해서 못 이깁니다. 허들을 잘 넘고 높이 넘는 친구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바로 수능 최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들의 의미입니다. 허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어떤 높이에 있는가에 따라서 학생이 충분히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빠르기만 한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 기준을 하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목 반영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이 교과목 반영 방식이 대학마다 다 다른가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뭐 전과목을 일부 대학들 보고 있고요. 꽤 많은 대학들은 국수형 사과 또는 국수형 사과를 같이 보거나 분리해서 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일부 대학들이 상위 몇 개 과목만 이렇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동국대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데 상위 10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표된 대학별 한상 결과를 보면 거의 1등급대예요. 1.5, 1.3, 1.0.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내신의 변별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부산이나 대구, 경북권 대학들도 이런 식의 상위 몇 개만 보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른 등급과 점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많은 변화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네. 방식도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다양하긴 합니다. 가산점 또는 2과목, 3과목, 4과목 거기에 전 과목도 있고요. 등급으로 변하는 대학도 있고요. 환산 점수로 바꾸는 대학도 있고 등급별 분포를 성취도 비율을 놓고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과목만 통해서 정성평가로 전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다양하니까 대학의 환산 방식이 나에게 어떤 게 더 구조적으로 유리한가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교과목 반영 방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요.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대학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도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고른기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던 대학들이 법제어에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전형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이 있고요. 기회균형은 통합도 있고 뭐 지원 자격이 세분화된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지역균형 전형. 요게 사회통합 전형에 묶이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6개 대학에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학들로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미적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추천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도 있고 또는 졸업 연도에 따른 제한의 구조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선발 규모는 증가하는 데 의해서 추천인원에 제한을 두던 대학들이 제한하지 않는 대학들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대학별로 추천 인원과 제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전년도와 올해의 변화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나 건국대 등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인원의 변화도 크진 않습니다. 근데 고려대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모집 인원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졸업 지원 자격의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는 고려대 학교 추천은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역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들만 고대에 지원이 가능한다고 한다면 각 학교의 추천인원의 제한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경쟁률의 감소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가 고대의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졸업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았던 걸 고려한다면 재학생들만으로 셌을 때 최저 기준의 충족률이 물론 인문계는 완화됐습니다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동국대 보시면 계열별 4명에서 고교별 8명, 서강대는 무려 20명, 시립대는 10명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경쟁률들의 증가가 예측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10%의 추천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다가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물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남학교라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남녀공학이나 여고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요소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5% 제한해서 10명으로
좀 증가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다. 물론 연대라는 뭐 좀 전체적인 수준을 생각한다면 전체 1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 전형에서 추천 인원이 그리고 추천 인원의 자격이 변경됐다는 것은 결국에 해당 대학의 지원 풀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입시 결과의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로 올해 입시, 특히 교과 전형에서 변경된 사항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대학의 변화 양상이 있습니다만, 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대학들로 좀 보면 연세대는 2단계 면접의 비율이 좀 줄었어요. 40에서 30. 그렇다면 면접의 변별력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교과의 1단계 교과의 영향력이 좀 증대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 결과의 폭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위로 좀 끊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변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최저 기준이 저희들 기준에서 좀 완화됐다. 세개 합육에서 3개 각 3 이내로 했기 때문에 완화된 걸로 보고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나 세공대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의 방식이 좀 바뀌었죠. 국민대는 미반영에서 3과목, 세종대는 3과목에서 전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이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좀 확인하시고 대학의 뭐 국민대 세동체처럼 변화가 됐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유불리를 담임 선생님 상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별로 반영하는 변경된 내용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경영의 종류가 추천 인원의 제한에 따라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적용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제한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그런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줄겠죠.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고 최저 기준의 적용이 있다 그러면 물론 최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줄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감소를 전제로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자신이 있다면 어쩌면 역전 현상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 추천인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제한이 없다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많이 상승하는, 작년에 가천대 이런 모습들 좀 많이 나타났다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천 인원의 제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잘 들었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거의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과 100, 그다음에 서류평가, 면접, 비교과를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 100은 대부분 최저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성적적인 측면에 조금 부족해, 조금 아쉬워 라고 할 때는 면접이나 서류평가 등의 대학별 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 서류나 면접 같은 부분들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 뭐 재시험 면접도 있고요.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대학의 기출문제나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서류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학업 영역과 진로 영역을 통해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결이. 그래서 학업 영역을 조금 제외한 계열 역량이나 탐구력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제가 봐서는 거의 종합 전형스럽게 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성대 같은 경우도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만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 차이가 있으니까 내 서류 구성력이 어디에 적합한가도 한번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균형 전형 2022학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경쟁률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해는 가늠자가 없었죠. 참고할 점수가 없다 보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거치면서 성적이 나왔고 그걸 참조하기 위한 학생들에 의해서 경쟁률이 감소한 추세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첫 해에
너무 좋은 점수들이 나왔어요. 4점대, 5점대 학생들이 붙는 결과들이 보이다 보니까 올해 그 지원율이 확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다시 원위치되고 있구나, 등급들이 또 높아지고 있구나를 볼 수 있으니까 경쟁률보다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한 2, 3년의 결과를 보면서 그 대학의 평균 등급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전형 전년도 또는 최근 2, 3개년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하고 지원 전략 수립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것들이 외대의 경쟁률 감소였어요. 사실은 외대 방식은 환산 점수가 원점수나 등급 중에 좋은 걸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있는 좀 특이한 구성이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대, 이런 경쟁률이 급락이 있었는데 서류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변별력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시립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아까 2배로 증가했죠. 8명으로 올라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 지역균형 경쟁률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보고 있는 건 지난해 결과적인 측면이 아이들에게 왜곡 형성을 줬다. 거기에 더해서 면접을 수능 위에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학생들이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전형을 치를 수 있는 대학의 입시 경쟁률들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많은데요. 이 두 전형 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 있긴 한데 어쨌든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안정권 지원을 좀 추세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으면 충원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성대를 좀 놓고 본다면 교과 전형이 없었던 첫 해에 계열 적합인 학과 모집 등의 전형, 종합 전형을 보면 극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부터 교과 전형이 신설되면서 그쪽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등급 구간들이 좀 더 넓어졌어요. 밑에 충원 구간들이 올라오는 추세들을 띠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고대는 지난해까지 학교 추천과 학업우수가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막았죠. 그러면 학업우수 수용의 지원 풀의 변화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고 경쟁률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풀의 변화, 즉 윗등급을 차지하는 구간들이 학교 추천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이 끝날 거기 때문에 요 밑에 구간들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한번 예측하시면서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균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대학에서는 2개 전형을 다 유지하기도 합니다. 가천대가 대표적인데 뭐 큰 차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물론 전형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추천 전형에 대한 기대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좀 살펴보면 직윤 전형의 등급 지원 스펙트럼 등급들 구간도 넓고요. 합격 구간도 상대적으로 좀 넓게 형성되는 추세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방금 전 말씀해 주신 지역균형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 대학 추정이라고 지금 대학 목록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네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들인데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생각하시기에 평균 등급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좀 다르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별의 전형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필두로 해서 고려대가 상대적으로 한양대보다 평균 등급이 낮아요. 그 이유 서류 반영하고 있고요. 높은 최저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역전 현상에 의한 평균 등급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몇 년 동안 고대에서는 보건이나 일부 학과들이 2등급대 학생들도 꽤 합격을 하는 추세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시작부터 대학별 환산 점수,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동일한 등급을 받은 학생이 대학마다
다른 환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표로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특징, 전형별로 경쟁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지역균형의 강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변화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 교과 전형 정량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지원을 꺼려하게 되는 추세들이 강해요. 반면에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은 대학별 고사가 있고 서류를 평가합니다. 등급만 보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요소로 저걸 통해서 내가 역전 현상을 고려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올라가고요. 논술의 경쟁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매년 이 논술 고사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도 높은 편이지만 또 하나 충원률도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향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숫자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이나 적정 지원을 노립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윗대학을 노리고 있겠죠. 그러면 합격하는 순간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논술이나 종합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조금 더 고려적인 요소를 가지고 상향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충원율이 교과 전형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는 구간 가지고 있고요. 논술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충원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에 따른 충원율도 다르다는 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과 전형 수능 최저 기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이 모집 단위에서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족률에 따른 충족 인원 등록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 충족을 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윗등급이 차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지역의 강원대학교 국립대학이죠. 자료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충남, 충북대처럼의 고려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저런 등급 합격할 수 있을까? 더구나 사범대 같은 경우가 3등급대가 가능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학생 수의 감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의 충족률 등에 따라서 그 변화 요소들이 크면서 거점 국립대학의 일부 학과들의 결과들이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령 인구의 감소, 수능 최저 충족률 등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우리 특히 수도권 대학에 준비를 하고 있는 세종의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뭘 보셔야 될까요? 지난해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할 때는 기준점이 있으면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아요. 폭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결과 한 해 말고 2개년 또는 3개년이 있다면 3년 동안의 결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저 기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 성적이 좀 낮으니까 포기할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를 잘 준비하신다면 역전 현상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어의 절대평가라는 요소를 고려한다면 영어 공부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의 변화, 면접, 서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옆에 담임 선생님 손 꼭 잡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그 안에서 결과치를 서로 논의하시고 원하는 대학들의 가능성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시잖아요. 면접마저도 학교에서 준비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이제 3학년들 세특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이제는 수능에 좀 올인하는 모습과 원서 접수 이후에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를 충실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세종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 어떤 지원의 경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성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 강원 지역도 그렇고요. 좀 많이 달라요. 여기 서울 학생들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 일단 경기도만 한번 수도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겠습니다만 3등급 이후로 넘어가면 논술 전형의 비율이 경기권은 꽤 높아요. 반면에 또 경기 지역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의 지역균형 정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이고요. 경기권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멀리 가지 않아요. 지역 대학들 또는 어디까지 내려오면 뭐 천안, 아산 정도의 구간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종 학생들을 고려해 봤더니까 뭐 저희 강원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교과 등급 안에서 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은 1.5대까지는 교과 전형, 아무래도 윗대학들이 지역 균형을 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1.5에서 3.0까지는 종합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들이 직윤이 신설되면서 그 대학의 구간들을 밑에 등급 학생들이 채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시 내신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어떤 지원의 경향성을 선택하고 있는지 표본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 쪼개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등급 구간으로 보면 1등급 대 학생들은 교과반, 종합반 이거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고요. 대학 구성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2에서 3등급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역전 현상을 통한 상형 지원, 수도권 대학, 서울권 대학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학종 중심의 지원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는 구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4등급 대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과의 중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는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심지어 2, 3등급 대 학생들도 뭐 교과와 종합을 절반씩으로 구성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나에게 적합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담임 선생님 상담 통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학 지도의 방향이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 지원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의 꿈과 대학의 전형 요소의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면 사범대를 가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의 사범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구간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대학의 네임밸류가 아니라 학생의 꿈과 학생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더욱더 북돋아 줄 수 있는 선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좋은 수도권의 좋은 대학들에 가고 싶다고 아무 학과나 괜찮으니 대학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과를 결정을 하고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종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입시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힘드시죠. 특히 학생 학부모님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수도권 부모님들은 대단한 정보 이력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저희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의 맹정에 메말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정말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할 부분은 현재 학생의 위치를 고려한 상황에서 이 학생의 희망대학을 추정하고 그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부모님도 학생도 마찬가지죠. 나의 장점이 어디에 있을까? 서류일까? 논술일까? 아니면 수능 전형일까? 또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한 것이 가능할까? 이 간극을 줄여가는 고민들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 선생님의 상담, 그 상담을 통한 꾸준한 노력들이 저희들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건대 자료 메뉴의 표를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요걸 계산기에 두들기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학생도 할 수 있고요. 부모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해보시면 더 많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자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네,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저희들이 가공을 하고 구성을 해서 더욱더 좋은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진 선생님 모시고서 교과 전형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 선생님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교과 전형, 정량적인 수치와 입시 결과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는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세종시 와서 강의도 했고요. 또 타 지역이나 저희 강원 지역도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최선을 통한 노력을 통한 합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도전의 결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조금 더 나은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전문가 계시니까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나은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응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수한 선생님 모시고 2024학년도 수도권대학의 교과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